이제 법지, 빈지, 포락지. 근래 25회 이후에 가장 정답 많이 나왔던 파트가 요 세 가지 토지에 대한 설명이죠. 갑자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뭐 책에 있는 그대로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항상 이 법지, 빈지, 포락지를 세트로 하실 때 어느 땅을 기준으로 정리하셔라? 빈지를 기준으로 정리하셔야 돼. 그러니까 빈지하고 법지를 비교하셔야 되고요. 빈지하고 포락지를 비교하셔야 돼. 법지랑 포락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빈지하고 포락지. 그래서 별건 아니고 특히 빈지하고 포락지를 할 때 우리가 교재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바다하고 육지라 그랬죠. 이 구분짓는 경계선이 해수면 최대 만조위. 위에는 육지고 밑에는 이제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건 육지 땅이라 그래서 전부 다 지목이 있는 건 아니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 지적공부는 토지에 관련된 이제 공적 장부의 줄임말이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 이 등록된 땅은 아까 토지 용어가 뭐였었죠? 필지. 등록이 안 된 땅. 그러면 해수면 최대 만조에서부터 법률상 명칭이에요. 동해수면 관리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개념이 나와 있는데 해안선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해안선이 해수면 최대 만조인데 해수면 최대 만조위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 있죠. 이 땅을 뭐라 그런다? 이걸 빈지라 그래. 빈지의 법률상 명칭은 바닷가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계속해서 빈지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요. 작년에 또 여기서 정답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수면 최대 만조 수위선, 이게 해안선입니다. 지적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의 토지. 그림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그럼 빈지는 그 등록이 안 된 땅이니까, 그러니까 필지는 아까 소유관계가 있었잖아. 근데 등록이 안 된 땅이니까 이 빈지는 당연히 사적 소유권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대신에 이 땅은 이용 가치는 높다 낮다? 이용 가치는 높죠. 여름철에 해수욕장으로 많이 지자체에서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모래사장이 해변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유실이 돼서 백사장을 막 퍼다가 막 모래사장 넓히죠.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도 여기 빈지 가는 분들이 계시죠? 연인들이 새벽에 산책 나오죠. 기침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연인들이 거니는 그 발자국을 남기는 그 모습. 이 빈지를 걷고 있구나. 그 인터뷰하면 되죠? 빈지 다니시는군요. 아이고 감기 걸리셨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빈지를 놔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다? 허락제가 되는 거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빈지는 저기 보시면 개념이 이렇게 되고 이용실익은 있죠. 빈지는. 근데 사적소유이 인정되지 않은 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포락지는 이제 뭘까? 지적공이 등록된 토지 아까 필지였었죠. 등록된 토지가 뭐예요? 물에 침식돼서 수면 밑에 잠겨버리는. 주로 수면할 때 물은 바닷가에 많이 잠겨요. 요즘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포락지가 많아지겠지. 잠긴 토지를 뭐라 그런다? 포락지. 그럼 이제 그 등록된 토지가 포락지가 돼버리면은 물에 잠겨버렸잖아. 소유권이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락지 요 개념이 이제 1번이 법에 규정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빈지가 바닷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그 땅도 포락지다. 그건 아니겠지. 예, 등록된 토지가 빈지는 아니기 때문에 포락지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면 최대 만조의 경계선부터 만약에 등록해버리면은 이게 포락지가 되는 땅들이 많아지잖아. 약간 여유를 두고서 등록을 하라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세트인데 자꾸 포락지 개념을 빈지로, 빈지 개념 자꾸 포락지로 서로 크로스 체킹하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럼 법지는 뭐냐? 법지는 모양상으로 구분하는 거죠.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는 토지? 경사지게 만드는 토지를 우리가 법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측량 면적이 포함되나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면적. 측량 면적이 포함된다는 것은 소유 관계가 인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법법자니까. 그래서 빈지랑 비교될 때 이런 땅이 있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뭐라고요? 법지.
그러니까 토지가 붕괴되는 막기 위해서 경사지게 만든 토지를 이게 법지 이렇게 돼요. 그 여기 윗집 소유자가 있고 갑돌이, 여기 이제 아랫집 소유자 을순이가 있어요. 그 이제 법지 영역은 윗집 소유자 땅이야, 아랫집 소유자 땅이야. 그렇죠. 그럼 토지를 이제 측량해서 토지대장에 등재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수평지적제도 쓰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수평 투영면적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분이 1000제곱미터, 이게 만약 200부분이다. 그럼 측량을 통해서 이 사람 토지대장에는 소유관계가 인정이 되는 땅으로서 1200제곱미터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법지는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랑 비교가 돼요? 법지랑 비교되겠지. 아니 빈지랑. 그 법지는 사적 소유권이 인정이 되겠죠. 근데 이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빈지하고 법지를 비교되는 간단한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재미난 땅, 법지, 빈지, 프락지. 학교는 이렇게 쉽다니까. 그 나머지 기타적인 토지 중에 그 휴한지하고 공한지 있었죠. 휴한지, 공한 둘 다 한지잖아. 한지란 말은 나지 개념이에요, 건부지 개념이야. 나지 개념이죠. 나지 상태인데 이거를 나지 상태로 놔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휴한지, 공한지를 또 세분화시킨 거예요. 근데 나지 상태로 놔둔 목적이 정상적인 이유로 빈 땅으로 놔두는 거를 휴한지라 그러고, 정상적이지 않는 이유로 빈 땅 놔두는 거를 공한지라 그래요. 정상적인 이유는 주로 휴경지를 말해요, 겨울철에. 그래서 땅을 쉬게 하는 땅이지. 지력 회복을 위해서 한동안 이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휴한지. 그럼 공한지는 투기 목적이겠죠. 정상적이지 않는 경우는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개발하지 않고 방치한 토지. 그 1980년대에는 공한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남이 70년대 개발되면서 기업들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하니까 기업들이 땅을 많이 사놨어. 사놓고 뭐예요? 그냥 방치해요. 놔두고 있어. 공한지가 된 거야. 땅값 오르겠지라는 식으로 돈 있는 기업들이 땅 장사하는 거야. 이렇게 투기꾼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금 때렸죠. 이용하지 않는 땅에 대해서. 그래서 공한지세. 반발이 심해가지고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걸 지금 물어보대. 아니 80년대 없어진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지금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선화지 있죠. 선이 무슨 선? 일본 고압선 아니면 빨래선. 고압선이야. 고압선 아래에 있다 그래서 선하지 이렇게 돼요. 그럼 선하지 소유자는요. 사실상 그 고압선이 영구적인 공익시설이잖아. 철탑과 철도에서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죠. 그 밑에 있는 선화지 소유자는요. 결과적으로 이게 사실상 이 영구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공중공간의 활용도가 제한을 받잖아. 재산권 침해받는 거죠. 그럼 그것이 사실 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선화지가 거래될 때도 마찬가지고 감정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지. 선화지 감가가 행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상공으로. 선화지 감가 행해진다. 여기까지가 보통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선화지까지는 몇 개 토지냐면은 다시 택지, 부지, 소지, 그리고 자료용 토지 대지, 꽉 막힌 건 맹지, 그리고 전설적인 토지 후보지, 이행지, 또 다른 전설 필지, 획지, 나지, 그리고 경부지, 그리고 경지. 그러면서 이제 법지, 빈지, 프락지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15가지 휴한지, 공한지, 그리고 선하지 몇 개? 18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기본이야. 가끔가다 이제 꼽사리를 껴서 다른 게 들어오긴 하는데 공유지는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면 되죠. 공유, 총유, 합유 공부하잖아. 소유권 할 때. 그래서 한 필지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 공유지라고 그럽니다. 뭐 이건 굳이 제가 안 해도 되죠. 일단지. 얘는 뭐다? 용도상 불가문의 관계에 있고 직가 형성이 같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 용도상 불가문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의 토지를 묶어가지고 일단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 두 가지는 거의 출제되지는 않아요. 주로 위에 있는 것까지만 하셔도 웬만한 이제 토지 용어상에서 정답은 다 맞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계속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기출문제 수업할 때 한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형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토지 용어들은 이제 많이 우리가 연습하게 될 테니까 그냥 굳이 연습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학 총론 파트에서 사실상 출제되는 게 이 토지의 특성이야. 토지의 특성은 그냥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 그냥 나왔다. 그렇죠? 34회 때 나왔다. 1, 2, 3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특성은 이제 교재는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연적 특성하고 인문적 특성. 자연은 말 그대로 토지라는 지구라는 체가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가지는 선천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을 자연적 특성이라 그러고 사람 인자 보신 것처럼 인간이 토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타나는 2차적이면서 후천적인 특성을 인문적 특성이라 그래요. 어느 거 중심으로 출제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면 자연, 인문 어느 거? 1번 자연, 2번 인문. 뭐 위주로? 1번 자연, 2번 인문. 뭐 위주로? 자연적 특성이야. 자, 정답 기준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12회 때부터 만약에 한다. 12회부터 지금까지 34회까지 정답 체크할 때 인문적 특성의 정답 체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보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오지선다로 종합문제 나왔을 때 인문적 특성이 지문으로 들어간 사례는 한두 번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정답 체크는 대부분이 아니라 지금 12회부터 전부 자연적 특성에서 정답 체크가 나옵니다. 부동산학이 이제 경제학으로부터 독특하게 분리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가 가지는 자연적 특성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자연적 특성이 중요하겠죠. 그럼 주장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마다 그 개수는 다 달라요. 학자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국가고시에 낼 때 난잡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걸 뽑아보자. 그게 4개야. 부계 부형. 부동성 뭔지 아시죠? 토지는 자연적으로 인간이 아무리 힘을 가한다 하더라도 얘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위치 고정성.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토지 하나하나마다 자기의 고유의 위치를 가지고 있겠어 없겠어? 가지고 있겠지. 그 토지 하나마다 위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개별성. 다 다르다 개별성. 개별성은 부동성에서 파생된 성질 중에 하나죠. 그리고 부중하고 영속도 같이 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부동과 개별을 묶어서 공부하시고요. 부중과 영속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좋아요. 부중은 뭐다? 인간이 힘을 아무리 가한다 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적 양은 증가할 수가 있다 없다?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있거든요. 45억 년 전에 이 모양이 형성됐대요. 한참에 인간이 나와가지고 일반 생산재 같은 경우, 동산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생산비를 투입하면 세상에 없었던 물량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토지에 생산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지구 땅덩어리 자체가 얘가 커져요? 안 커지지. 증가할 수 없다? 부증성이야. 그리고 이런 동산 같은 것은 막 이제 문지르고 그러면은 얘가 점점 줄어들어요. 분필도 막 쓰면 없어지잖아. 닳죠? 일반적으로 다르는데 토지는 아무리 토지를 빼빠로 막 문질렀어. 지금 70억 인구가 막 빼빠로 동시에 문질렀어. 지구가 점점 닳죠. 그치? 지구를 없애버리고 싶어. 그럼 맨날 이제 토지를 이제 빼빠로 문지르면 돼. 그럼 지구가 점점 쪼그라들어가 조금만 엿다만해지죠? 아니지. 얘는 줄어들지도 않아. 이게 영속성이야.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 여기서 나중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지만은 늘어나지도 않네. 부정성 논리는 주로 경제론 쪽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요. 줄어들지도 않네. 이것은 나중에 이제 투자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계 부영인데 부동하고 개별 항상 세트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중과 영속도 같이 세트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 가장 근본적인 특성은 뭐냐면 결국 부동성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특성은 어느 것 같아요? 정답 체크하고 독립된 문제를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다? 부중하고 영속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별하는 볼게요. 이거 이외에도 부동성에 파생된 인접성하고 적재성, 지력성, 가경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는데 학교에서 교수님마다 특성을 주장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주 독특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여기는 이제 여기 지력성이 그런가? 요걸 주장하신 분이 토지는 이제 기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파동을 설명하셔. 그분 책 보면 도대체 눈이 뒤집어져. 이렇게
책 보면 이렇게 해놓고 토지가 집에 있으면 파동이 막 생긴대. 파동이 생겨서 이 기가 있는 토지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도 좋고 집안도 풍요해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하나. 예. 어쨌든 이제 그분은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기만 있는 지력성만 주장하는 분들 계시긴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 다 무시할 수밖에 없어. 인문적 특성에서는 그나마 나오는 게 용도의 다양성이야.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죠. 누가 이용해? 사람이 이용하는 거야. 그 토지는 합칠 수도 병합, 분할할 수도 있죠. 합치는 것은 왜? 합치는 게 이윤이 극대화되니까. 분할, 나누는 것도 이윤이 극대화되니까. 나중에 목적의식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정리하실 때 자연적 특성은 중심으로 이 부계 부형 있죠? 이것만 공부하세요. 많이 넓힐 필요 없어. 그러고 나서 인문적 특성에는 그나마 용도의 다양성 정도 하셔가지고 공부량을 확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 세트로 하시기 좋다 그랬어요. 부동하고 개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교재도 그래서 같이 묶어놨어 이렇게. 우선은 용어적으로 이제 하나씩 짚어보면은 여기다 다시 판서해 보면은 부동성을 논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논하는 게요. 부동산이라는 단어는 어느 특성에서 나왔다고요? 부동성에 나온 게 부동산이에요. 그 움직이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와 부동산, 토지를 보고서 아마 옛날에 학자들이 그 부동성을 그 느낌으로 가장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알아서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부동성의 가장 근본이 이 부동산하고 이 동산을 구분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 그 부동성 아니냐라고 이제 설정이 된 거죠. 이게 1번에 나온 내용이에요. 동상을 구분 대표적인 근거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그냥 글자 풀이니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공시 방법이 나온 거지. 공시가 대외적 소유 관계를 알리는 방법이에요. 그 움직이는 거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자가 누구라는 걸 알리는 방법이 다르겠죠. 동사는 뭘로 공시해요? 점유를 공시해야지. 저 물건 누구 거예요? 그 가진 자가 소유자야. 그 부동산 갖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 토지의 점유자가 우리가 할 수는 없고 뭐죠? 등기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추정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옳게 나온 적도 있는데 틀리게 나온 사례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 동사는 점유를 공시하고 부동산은 등기를 공시하는 것은 부중성과 관련이 깊다 이랬어요. 틀렸지? 지금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부동성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개별성에 대한 논리는 같은 말이 얘가 뭐라 그러냐면 비대체성 그러고 그 이질성 이렇게 설명이 돼요. 다 다르다는 거야. 근데 이 개별성에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봤더니 얘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되지 않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이게 개별성이야. 우리가 시장론을 잠깐 건드렸었는데 일물과 법칙이 적용되는 시장이 딱 한 시장이 있어. 무슨 시장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일물과 법칙이 적용되는 시장 오로지 완전 경쟁 시장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일물과 법칙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라는 일물과 법칙이 적용되려면 상품이 동질해야 돼요. 동질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부동산 상품은 다 달라. 다 다르다 이질성이라는 표현하고 있고요. 그럼 동질적 상품은 나중에 수용을 공부하시겠지만 대체제라 그래요. 근데 이질성은 비대체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질성 이렇게 설명하기 좀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개별성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학문적인 면에서 일물과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게 개별성이 가장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들은요 비교를 하셔야 돼. 이거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보세요.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 있죠. 현상 활동을 국지와 지역화 하면 무조건 뭐다? 부동성. 그럼 국지란 말이 무슨 뜻이야? 어떤 활동 현상이 지역적으로 국한돼 형성이 된다는 뜻이죠. 현상도 마찬가지잖아. 남양주의 땅값이 막 올라가고 있어. 연간 땅값 상승률이 2000%야. 저 부산의 땅값도 동시에 같이 2000% 올라가요? 아니에요. 토지는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활동하는 데 있어서 현상에 나타나는 거 있어서 전부 다 지역에 국한돼서 나타납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활동과 현상은 지역마다 상이하다는 거야, 유사하다는 거야. 지역마다 상이한 양상을 보이더라라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를 부동성을 설명을 한 거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토지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국지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양주 땅값이 2000% 올라가네. 제가 살고 있는 노원구는 땅값이 2000%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방법은 뭐야? 노원에 있는 토지를 어디에? 차에 싣고 남양주로 옮겨오면 되지. 얼마 시간 안 걸려요. 옮겨오면 땅값 상승을 누릴 텐데 그럴 수가 없다는 뭐 때문에? 부동성.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지역마다 다르다는 걸 부동성 설명했어. 그럼 같은 지역이 있죠. 같은 지역에도 수많은 개별 토지가 있잖아. 그럼 동일한 시장 지역 내에 있는 개별 토지는 똑같은 양상을 보일까? 다 달라요. 동일한 시장 지역 내에 있는 토지도 다 다르더라. 이거를 뭐라 하냐? 활동 현상을 개별화, 구체화. 국지와 지역하면 뭐라고요? 부동성. 개별 구체를 설명한 뭐죠? 개별성. 먼저 구체를 설명한 거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 논할 때 부동산 시장도 결과도 다 다르죠. 지역마다 다른 양상 보이고 이걸 국지적 시장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같은 지역에도 개별 상품마다 다르죠. 그걸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라 그래. 표준화가 어렵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죠. 그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 결과적으로 남양주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어요. 그 남양주에 있는 토지는 남양주라는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형성이 되잖아. 그 남양주에 있는 토지 평가 의뢰받은 평가사가 휴가를 우간다로 갔어. 그 우간다에 있는 상황을 조사해가지고 남양주 땅값 평가할 때 반영을 해.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토지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럼 평가사들은 그 남양주의 토지에 대해서 남양주라는 지역적인 요소가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 그게 지역 분석이야. 지역 분석하면 뭐라고요? 부동성.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럼 남양주에 있는 토지는 지역 영향을 받지만은 개개 토지마다 다 다르잖아. 모양도 다르고 지세도 다르고 지질도 달라요. 그럼 뭐다? 이제는 지역적인 요소 봤으니까 물건 자체를 들어가서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요. 그게 뭐다? 개별 분석이야.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엄청 나오죠. 그러니까 토지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접 현장에 가야 되지. 토지를 가져오려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무슨 활동? 임장활동. 근데 그냥 임장활동하면 부동성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 출제하는 선수죠. 개별성에도 임장활동이 나왔었어. 근데 개별성 임장활동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 많은 분 틀렸다고 했어요.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오야. 네. 근데 앞에 뭐가 들어있냐? 구체적으로. 기가 막히지. 그리고 용도 지역 지정 이렇게 나오면 이거 무슨 특성이야? 부동성. 그럼 여기서부터 보세요. 왜 부동성에 대한 논리가 정답 체크를 그동안 많이 안 나왔냐면은 용어상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 2번부터 6번까지 보면은 지역, 국지. 지역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면 무조건 뭘로 잡으면 돼? 부동성 잡으면 돼. 개별성은 더 정답 체크를 안 나왔어. 여기까지 쭉 보다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개별 구체라는 단어가 나면 뭐로? 개별성. 단어가 반복이 되잖아. 개별 구체. 뭐다? 개별성.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도 추가적으로 상품 간의 비교가 어렵게 한다라는 추가적인 내용이 살짝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성에 대한 논리가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그건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는 가장 용어상 특징이었던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대표적인 근거다. 요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두 번째 2번부터 6번까지 하나 예를 들었지만은 지역이란 단어가 연결된 무조건 뭐라고요? 부동성이다. 지역 눈 닦고 무조건 부동성 하면 돼. 짝짝짝짝 부동성. 뭐라고요? 짝짝짝짝 부동성.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7번하고 8번이에요. 7번에 대한 단어가 무슨 단어가 있어요? 외부 효과라는 단어가 있고요. 8번에는 뭐가? 감정평가할 때 경제적 감가를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맥락이 통해. 나중에 원가법이라는 감정평가할 때 감가 요인은 3개 공부하실 거야.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지금 잘 기억해 보세요. 물리적 감가라는 단어, 그리고 경제적 감가라는 단어. 그럼 토지는 움직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지. 토지가 이동 가능하다면 환경적인 요소를 피할 수도 있는데 피할 수가 없죠. 지역의 환경 요소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환경적인 요소라는 것은 토지를 둘러싼 상황이죠. 그 외부적 상황이야? 외부적 상황이야? 외부적 상황이야.
그래서 이건 뭐다? 외부 효과야. 정책론에서 독립대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외부 효과 나오면은 그냥 눈 딱 감고 부동성 바로 연결시키면 돼요. 근데 외부적인 요소가 토지에 영향 미치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죠. 토지에 긍정적 영향 줄 수도 있겠지. 토지에 부정적 영향 줄 수도 있잖아. 긍정적 영향 주는 것은 외부적인 시설에 뭐 지하철이 생긴다든지 대형 쇼핑마트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갑자기 내가 플러스로 영향 받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어. 근데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경우, 이거 부의 외부 효과라 그러는데 주변에 소각장 들어선다든지 공동묘지가 들어선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들어서요. 핵실험장 들어선다든지 막 이런 것들 들어서. 물론 그런 핵실험장, 공동 이런 좋아하는 매니아 계층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다수는 싫어하겠지. 그럼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나면은 이 토지의 가격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이걸 감가라 그래요. 근데 감가는 원래는 토지는 회계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안 돼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감정평가에서는 토지도 감가의 대상이 돼. 특히 이처럼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가치 손실이 있죠. 이걸 뭐라 그런다? 경제적 감가라 그런다. 이거 33회 때도 나왔어. 그러니까 토지는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요, 안 해요? 고려해요. 여기서 딱 두 가지 보셔야 돼. 외부 효과 나오면 무조건 뭘 체크하셔라? 부동. 그런데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적 환경 요소에서 가치가 떨어진다. 그 토지도 경제적 감가를 고려한다. 오케이? 요거 꼭 경제적 감가 잊지 마셔야 돼요. 다른 거는 좀 비교할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개별성은 뭐 일물과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하고 아까 개별구체 있죠? 이런 표현들 가지고 장난치시면 돼. 그래서 부동하고 개별은요, 용어상 때문에 정답으로 이제 체크하기 조금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그냥 하실만 하지. 그러고 나서 정답 체크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거죠. 부중하고 뭐다? 영속이야. 그래서 묶어놨어. 부중이란 말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적 양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얘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된다고 해야 돼, 안 된다고 해야 돼?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지금 토지 하는 거예요, 토지. 근데 이거를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진도가 안 나간 파트가 있어요. 기초 강의 할 때. 여기 보니까 토지 공급이 뭐다? 완전 비탄. 단어 가지고 장난쳐요. 완전 비탄력진 공곡선 그리잖아요. 수직선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겠지? 이제 논리 좀 볼게요. 토지 공급을 논하다 보면은 토지 공급은 가격이 상승해요. 가격 상승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으로 반응해요. 요거를 오답 나온 사례가 있어요. 아주 옛날에 부증성에 의해서 토지 공급을 탄력화시킨다 이렇게 낸 적이 있었어. 탄력이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 그리잖아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수직선 모양이 돼요. 수직선 어떻게 그려요? 그렇지. 여러분 수직선을 딱 그려서 공급선을 이제 지난번 했으니까 공급선 수직선 그리면 얘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자연적 특성이잖아. 그래서 그때 3번에 나온 아주 저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토지 있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떻다? 불가능하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 공급 뭐라고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나머지도 보면은 여기에 토지는 그만큼 생산이 안 되니까 귀한 거잖아. 그 토지를 차지하기 위한 그래서 소비자들의 입지 경쟁을 유발시키고요. 집가 상승의 근본적 원인이면서 토지에다 뭘 가져요? 독점적 소유를 갖게 돼요. 토지는 귀하니까 사유재산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공공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정부가 좀 관리, 규제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해서 토지 공개념 사상이 나오고요. 그 토지는 귀한 거니 항상 최고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죠. 최이용 판단 근거가 돼. 또한 여기까지가 기본 패턴. 그러면 여기까지 2번부터 8번까지가 지금 같은 내용이라는 게 이해되세요? 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거. 그 마지막에 이제 토지를 집약화시킨다는 단어 있죠? 요거를 별도로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생산법칙이 적용 안 된다는 한 글자풀이 그대로 1번을 논외로 하고 2번부터 8번까지 같은 맥락을 보시고 나서 9번의 집약화 요거를 딱 단어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논리냐?
여러분 공급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 원리죠. 공급 법칙은 가격하고 공급량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품가가 상승하면 그 제품에 대한 공급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공급자는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이잖아. 본인이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면 이때다 그래서 공급량은 늘리겠지.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를 해요.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공곡선 모양이 뒤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급이 들어가겠지만은 가격이고요. 종축에다 가격 잡고 행축에다가 공급량을 잡아요. 그럼 가격이 P0 상태였을 때 공급량이 Q0였더라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P0 가격에 대항한 공급량을 좌표에 찍으면 여기에 공급량점이 찍혀요. A라 그럴게요. 근데 가격이 P1으로 올라갔어. 그럼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량이 늘어날 거 아니야. P1에 대응하는 공급량을 Q1이라고 볼게요. 요 가격에 대한 공급량 좌표에 찍으면 여기에 공급량점이 찍힙니다. 그럼 두 점을 연결하면은 이러한 모양이 생겨요. 공곡선 모양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야? 이거 우상향이라 그래요? 아니면 정체 불명이라 그래요? 우상향이라 그래요. 근데 공급 법칙은 이게 전개 원리야. 근데 토지 있죠, 토지. 토지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토지 공급량은 어떻게 된다? 자연적인 면에 접근했을 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격이 상승하면 경제법칙은 공급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얘는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논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토지 시장을 보다 보면은 자연적인 면에서 가격점이고 공급량점인데 가격이 P0 상태였을 때 공급량이 Q0예요. 대응하는 점이 A점이야. 근데 토지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토지 공급량 늘려야 되는데 지구 땅덩을 늘릴 수 있어요? 못 늘려요. 그러니까 P1 상태도 공급량은 Q0가 돼서 여기도 B가 되죠. 그 두 점을 연결하면은 공곡선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와요? 수직선이. 수직선이란 말은 가격은 변했어, 안 변했어요? 가격은 변했지. 이만큼 가격이 변했잖아. 공급량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가격이란 자극이 아무리 찔러댄다 하더라도 공급량에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곡선 모양이 어떤 모양? 수직선. 두 점을. 수직선이다 보니까 이 토지의 물리적 양 자체는 늘릴 수가 없다는 거죠. 가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즉 물리적 공급 불가능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단어. 물리적 공급 불가능 잘 기억해 주셔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 법칙에 의하면은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올려서 결정되거든요. 수요와 공급 서로 교차된 요 지점이 해당 물건의 균형 가가 돼요.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물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 수요가 늘어나면 이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겠지. 가격이 올라간 거를 공급자 체크하겠죠. 이때다 공급량을 또 늘려버려. 그래서 완전 시장을 가정하는 공급 법칙에 대한 내용은 한쪽이 변하면 상대방도 그 한쪽이 변한 걸로 인한 가격 변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가정하세요. 그래서 수요가 가격이 올라가자마자 공급도 바로 늘려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가격이 항상 똑같아지는 발생이에요. 근데 토지 시장은 토지에 대한 수요와 토지에 대한 공급선이 만나는 이 교차점이죠. 이 가격이야.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지. 다시 가격을 원상 떨어뜨려야 돼. 그럼 뭐가 늘어나야 돼? 공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없다? 늘릴 수가 없는 거지. 때문에 토지 시장에서는 자연적으로 접근할 때는 토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현상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 공급을 늘려야지 잘 떨어뜨리는데 공급을 늘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땅값이 높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공급이 무력하게 만드는 부중성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집가상 근본적 원인이라 그러고 그러면 토지 수요의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이 있죠. 이만큼의 초과가 발생했잖아. 이거 누가 가져가?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요? 아니면은 정체 불명인 인간이 가져가?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요. 이거 땅 주인만 혜택 보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외곽의 도심지로 올수록 인구가 늘어나니까 토지에 대한 수요 증가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땅값 상승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럼 땅 주인들만 갖는 거야. 그러니까 땅 주인이야. 소유권자잖아. 야, 그러면 토지 소유자만이 집가 상승에 따른 혜택을 보는구나. 그 토지를 갖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근데 그 땅은 나만 갖는 거지. 새로운 상품 못 만드니까. 그래서 단어가 그래서 나온 유명한 단어 토지에 대한 독점적 소유이란 말이 생기는 거야. 그 독점적 소유가 가지려면은 경쟁에서 이 땅을 내가 차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비자 경쟁을 유발시킨다 해야 돼? 공급자 경쟁을 유발시킨다 해야 돼? 응? 소비자 경쟁을 유발시킨다. 공급은 토지가 경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입지 경쟁이 발생하는 거지. 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땅은 귀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는 사유재산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처럼 생산이 안 되는 귀한 물건이다 보니까 공공성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정부가 토지에 대해서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온 사고방식이 토지공개념 사상이고, 토지공개념 사상의 역사적인 내용을 반영해서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기본법이 있죠. 토지기본법이 뭐냐? 국토계획법이 되는 겁니다.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토지법이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귀한 거는 항상 최고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나온 단어가 최유효 이용.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는 논리는 나중에 관련되는 파트가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제위원이야.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파생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요즘에는 보면 박스를 쳐놔. 박스를 쳐놓고 이 안에 있는 거 관련되는 토지 특성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특성 중에 종류가 있겠지. 그럼 부정성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이게 가장 쉬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형적으로 오답 나오는 사례는 여기 있는 걸 막 설명을 해. 그 부정성을 매칭시켜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은 부동성과 매칭시킨다든지 뭐 영속성과 매칭시킨다든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출제원이 뭐 다른 시험도 그렇지만은 말장난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부정성에 대한 논리하면서 완전 비탄을 탄으로 바꾼다든지,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데 물리적 공급 뭐라고요? 가능하다고 한다든지, 그리고 소비자 경쟁을 유발하는데 공급자 경쟁을 바꾼다든지,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데 여기다 반대말인 조방화 시킨다든지, 이런 표현 자체를 거꾸로 해가지고 하는 게 또 다른 시험 유형이에요. 증가할 수 없다는 거. 느껴지세요, 몸으로? 이거 느껴지시는 분, 이 시점에서 오늘 첫날인데 느껴지시는 분은 전 세계적으로 상위 0.001%에 해당되는 엄청난 실력자예요. 엄청난. 지금 대부분은 지금 저 인간 뭔 얘기하는가 이렇게 돼요. 어차피 중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본문에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이제 공급이라는 논리, 생산이 안 되니까 주로 경제론 파트에서 관련되는 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속성은 뭐예요? 인간이 아무리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시간이 아무리 경과된다 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적 자체는 소모되지도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 영원하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토지는 무슨 생각이 될까? 토지에 대해서. 야, 쟤는 투자자로서 좋다고 느낌이 들어요? 나쁘다고 느낌 들어요? 좋다는 느낌 들죠?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영원히 존재하다 보니까 내가 기간 중에서 뭔가 요거 가지고 돈을 벌고자 하는 어떤 방법처럼 생각하는 게 있을 줄 않겠는가? 뭐 토지처럼 영원하지 않지만 사람도 좀 수명이 길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집에 계시면 저를 취득했잖아. 취득한 오랜 기간 동안 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 저 인간을 좀 돌려볼까? 이런 생각 하고 있지 않겠는가? 저 인간을 남한테 빌려줘가지고 돈 좀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은 투자 개념이 많이 연결이 돼요. 우선 다 한자풀이 그대로니까 첫 번째 단어 잘 보세요. 아까 주의하시라고 이제 미리 말씀드렸던 건데, 한자풀이 그대로 하는 과정 중에 영원하네. 물리적으로 영원하다는 거야. 물리적 영원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훼손되는 것하고 가치가 떨어진다는 논리 있죠? 얘는 물리적 감가가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통 감가하면은 보통 물리적 감가를 말해요. 이게 물리적 감가 적용 안 돼. 근데 아까 전에 올해 나온 겁니다. 33회 때 나온 거예요. 토지는 경제적 감가를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몇 발짝만 옮기면은 잊어버리는 게 정상적이야. 경제적 감가를 고려했어, 안 했어요? 했지. 토지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동성 때문에 아까 소각장, 핵실험장 예를 들었잖아. 외부 환경적인 요소가 안 좋은 게 있으면은 내 토지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에서 영향을 본인이 받아요. 그 경제적 감가라 그래. 법률상 명칭이. 토지는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줘. 무슨 특성에 의해서? 부동성에 의해서. 근데 토지 자체는 물리적으로 소멸이 안 돼. 물리적으로 소멸되는 것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물리적 감가야. 그러니까 논리 안 맞잖아. 토지는 물리적 감가는 적용이 안 돼요. 무슨 특성?
영속성이야. 토지는 경제감가 고려되어 무슨 특성? 부동성에 의해서. 이렇게 보통 감가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물리적 감가를 말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존재하는 물건이야. 그럼 무슨 생각할까? 그래서 나온 단어가 저 순서대로 보면은 적어놓고 해봐요. 이거는 소유의 이익감, 이용의 이익이 그걸 분리를 가능하게 해줄까요? 불가능하게 해줄까? 가능하게 해주지. 소유이익이란 말은 소유자이죠. 소유자. 소유자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어떤 이익, 편익을 우리가 소유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용이익이란 말은 뭐냐면은 소유자 본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한테 이용시키는 거예요. 남한테 이용시켜가지고 뭔가 이익을 취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다만 타인을 이용시킨다면 뭐 준다는 거예요? 임대 준다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관계 생기지. 똑같은 토지인데 소유권자하고 있고 이용권자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자라는 개념 생기면서 얘네들 관리를 설명한 또 다른 법률관계, 또 법이 또 생기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유명한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잖아요. 거기 뭐예요? 뭐? 소득이득과 무슨 이득? 자본이득을 획득할 길을 제공. 이건 어디서 나오냐? 투자론에 나와. 소득이득은 뭐를 말하냐면 투자, 여러분들 나중에 투자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부동산 투자의 단계가 있어. 부동산 투자 단계가 혹시 몇 단계인 거 아시는 분? 부동산 투자 단계 1번 3단계, 2번 87만 단계, 3번 1억 5천만 단계. 뭐 몇 단계? 3단계지. 아, 뭐냐? 취득, 그 다음에 운영, 마지막에 뭐 해? 처분해버려. 그치? 그러면 이제 부동산 수명이 토지는 영원하잖아. 그럼 본인의 처분하는 것은 본인이 판단하겠지. 난 100년 후에 팔겠다. 그럼 그 사이에 그 100년 동안 뭐 해요? 남한테 빌려줄까? 이런 생각 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어느 단계냐면은 운영 단계에서 기대되는 남한테 이용시켜서 얘는 임대 수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물리적 훼손이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100년 후든 10년 팔 수가 있잖아요. 자본이득은 뭐다? 얘는 매매 차익. 그래서 나중에 투자론 들어가시다 보면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획득할 길을 제공해 주는 것은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거꾸로 내 거기서 투자론에서 투자에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되는 게 소득이득이 임대 수입이라 그랬죠. 그래서 혹시 임대료, 뭐 임대차 시장, 임대료와 관련되는 표현이 나오면은 무슨 특성 잡아야 돼? 영속 이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하나는 또 연결되는데 자본이득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가 자산가치 보존 수단으로서 우수하다는 거야, 우습다는 거야. 우수하다는 그래서 나온 게 이거 이렇게 연결되는 게 토지는 자산가치 보존 수단이야. 소멸되지 않으니까 우수하다. 이 말을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은 토지는 투자재로서 좋다는 뜻이지. 그러고 나서 여기가 전부 다 같은 말들이에요. 이렇게. 연결돼서 다음 어떤 표현을 쓸 것인가 라는 내용인데 여기 쭉 나오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죠. 6번째,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 재생산 이론이 왜 그래요? 다시 만든다는 거죠. 왜 다시 만들어? 없어졌으니까. 소멸된 거니까 다시 만들고, 소멸됐으니까 다시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치? 다시 만들지 않지만은 다시 공급해주고 이러잖아. 저희 집에서는 집에 계신 분이 술을 엄청 좋아하세요. 소맥의 황제였어요. 다 섞어서 하는데 어디서 봤는지 그 옆에서 보면요, 어떤 그 예술가 같아. 예술가 이렇게 저보고 와봐 앉아 술 마셔. 술 전혀 못 마시니까 저를 고문할 때 술을 먹입니다. 이렇게. 제발 좀 술 좀 안 마셨으면 안 줬으면 좋겠어. 아유 뭐가 맛있어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마시면 없어지잖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해? 다시 또 공급해주고 마시고 또 없어졌을까? 병이 없어지니까 다시 공급해주고 이게 저희 집안의 모습이죠. 근데 술은 이용할수록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재생산이야. 근데 토지는 인간이 아무리 사용하고 시간이 아무리 경과돼도 안 없어지잖아. 지구 땅덩이 자체는. 그러니까 없어진 걸 다시 만든다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거 배제된다 나오죠. 그냥 재생산 이론 하잖아요. 이건 부중성하고도 관련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속성하고 매칭을 시키려면 꼭 소모 전제란 말이 붙어야 돼. 그리고 또 단어 가지고 또 문제 내는 것도 있어요. 영속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길다는 거야, 짧다는 거야.
그럼 장기란 말이 어울려요? 단기란 말이 어울려? 그럼 장기에 나오면 뒤에 무슨 말이 나오든 전부 다 뭐예요? 영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밑에 두 가지는 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전부 다 감각적으로 수명이 무한대라는 생각하시면서 나 같으면은 이거 어떻게 할 텐데 생각하시다 보면은 요 논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거구나 감만 익히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자연적 특성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인문적 특성 간략하게 하시면 돼요. 인문적 그나마 뭘 잡아라?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에서 최이용 이용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최이용 하면은 아까 자연적 특성에서 뭐가 등장했었어요? 부증성이지. 자연적 특성에서는 부증성으로 연결시켜야 돼. 왜? 생산이 안 되니까 귀한 거니까 항상 최고 상태 유지할 필요성이 있죠. 최이용 이용이란 말은 뭐냐? 최고의 수익, 최고의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동산 이용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한 거니까 부증성을 논리로 잡으셔야 되고 동시에 용도의 다양성도 하셔야 돼. 최이용 이용을 판단하려면은 인간이 끊임없는 용도 변경을 허락을 해줘야 되겠죠. 과거에는 1차 산업시대에는 농지로 토지를 이용하는 게 최유의 상태였었어. 산업시대가 되면서 이게 뭐다? 공장 용도를 이용하는 최유의 상태였었어. 똑같은 토지를. 그래서 근데 이제 21세기, 20세기 되면서 상업 용도로 3차 산업 이용하는 게 더 최유 상태 될 수가 있어요. 시기에 맞춰 용도 변경을 해줘야지 그 토지를 최고 상태로 계속 이용할 수가 있다는 논리죠. 이게 용도의 다양성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요거죠. 경제적 공급도 용도적 공급. 토지는 여쭤볼게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했어요. 무슨 특성에 의해서? 아직 안 지었어. 물리적 불가능, 수직선 세워버린 거 있었죠? 부증성이야. 근데 토지는 이렇게 돼. 근데 토지는 경제적 공급 또는 같은 말로 용도적 공급이라 그래요. 얘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는 가능해. 공급이 가능하다는 공급 법칙이 작동하니까 우상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럼 경제적 공급 가능하다? 이게 무슨 특성일까? 용도의 다양성이야.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부증성에 의해서. 근데 용도적이면서 토지도 공급은 가능해요.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그 용도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토지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답이고요. 이게 주거용으로 이용하던 한정된 토지야. 용도가 변경이 됐어요. 답에서 주거로 용도 변경, 주거용 땅은 그만큼 늘어났지. 답으로 땅은 그만큼 줄어들었잖아. 전체 물리적 양은 안 변했지. 그러니까 주어진 한정된 토지 안에서 용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토지는 물리적 감가를 고려해요, 안 해요?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는 고려하지 않잖아. 지금 정신이 혼란 상태에 빠졌어요. 물리적 감가 고려하지 않잖아요. 무슨 특성? 영속성. 토지는 경제적 감가는 고려해야 안 해요? 하죠. 무슨 특성? 부동성. 그래서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하고 감가적인 측면,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은 별개의 내용이에요. 그 구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 지금은 뭐 요거 하고 그리고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있었죠. 토지를 합병하고 분할한 이유가 합병 분할했더니 이게 최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 많이 버는 거니까. 그럼 최유 상태 판단하는 그건 용도의 다양성이잖아. 합병 분할이 최고상 유지하게 논리니까 얘는 용도의 다양성 뭐 하는 거다?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요것만 보시면 되는 거야. 나머지 보지 마세요. 이렇게. 토지 특성. 시간이 좀 걸리는데 기출 문제가 워낙 똑같은 게 많아가지고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요즘은 조금 더 까다롭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의 이제 기출 문제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볼게요. 기출 문제 이따가 뭐 연습해 보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번 보세요. 토지 영속성은 부동산 국지. 여기 무슨 단어가 먼저 꽂혀야 돼? 국지. 국지에는 지역. 지역 나면 무조건 무슨 특성? 부동성 하셔야 되지. 움직이지 못하니까 짝짝짝짝 부동부동부동 짝짝짝짝 부동부동부동 개별 구체 개별 이렇게.
그게 틀렸지 보자마자. 여러 번 19회만 예를 들어 여러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리고 2번에 임장활동 지역 분석. 그냥 임장활동했고 짝짝짝짝 나왔죠. 무슨 특성? 부동성. 연결됐나요? 이거 뭐야? 연결됐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맞지? 그렇죠? 이렇게 안 지워져? 왜? 이렇게. 그리고 이제 3번. 토지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 만드는 요인이다. 맞아요. 이거는 경제론 파트는 되는데 아까 개별성의 가장 이제 근본적인 내용이 일몰과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랬잖아. 일몰과 법칙이 적용되는 시장 무조건 무슨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이야. 그럼 상품이 동질해야 되는데 얘는 개별성 일일성이라잖아요. 일몰과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무슨 시장이 돼요? 불안전 시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전 시장을 만드는 요인도 개별성이 맞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론과 같이 이제 연결시키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고요. 이건 맞는 설명이었어. 4번 주변, 환경, 외부 효과 뭐? 부동, 주변 나오면 외부적인 충격에 대한 논리니까 부동 나와야 돼. 부동 있나요? 아니지 뭐로 돼 있어요? 영속이 돼 있잖아요. 영속. 이렇게. 그리고 이제 4번 일몰과 법칙 나왔죠. 배제된 안 된대. 적용 안 된대. 일몰과 법칙 배제된다 뭐? 개별. 그리고 이제 상품과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이것도 이제 그래서 비대체성이라는 거지. 가장 유명한 지문이 이거죠. 영속 거의 사실상 유일하게 나오는 개별성 지문이야. 영속이 아니라 뭐라고요? 개별. 5번에 동산과 부동산 구분. 그럼 가장 근본적이죠. 무슨 특성? 그렇죠. 움직이는 거랑 움직이지 못하는 구별하는 것이 부동성 원리잖아. 부동성이 나와야 돼. 근데 뭐로 돼 있어? 부정이 돼 있잖아. 틀렸잖아. 이렇게. 그런 거. X. 그리고 이제 7번. 장기 투자. 장기 나와서 장기 나오면 뭐가 떠올라? 장기 하면은 부동, 개별, 부중, 영속. 장기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영속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말뚝 받은 게 뭐야? 소득이득, 자본이득 나왔잖아요. 소득, 자본이득 하면 우리는 무슨 뜻은 영속성. 영속성 나왔나요? 틀렸잖아. 부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속. 이렇게 학교로는 친절하고 이뻐. 와, 안 이쁜가 봐. 그리고 이제 이거 단어 여러분 집약화 나왔죠. 집약화 나중에 표현 이거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 해석하는 파트가 있어서 무슨 특성? 부중에 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9번 감가상각 필요성이 근거화된다. 영속성이 그렇다 그랬어요? 감가상이 적용이 안 되게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감가상각하면은 물리적 감가를 생각하시면 돼. 그 토지는 물리적 감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필요성이 근거라고 표현했잖아요. 안 되는 게 틀린 지문이 반대로 해야 돼. 필요하지 않는 근거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제 근래에 나왔던 것이고 토지 공급을 비탄력화. 감작이야. 어디 갔어? 요거요? 참네. 익숙하지? 컴퓨터로 해야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안 보여. 이거 밑에 이거. 바로 되네. 건드리지 않을게요. 죄송해요. 비탄력화 시켜서 균형과 비탄력화 아까 뭐다? 부중. 뭐를 공급을 이거 좀 오래된 지문인데 수급이 불균형해서 균형가 형성 똑같은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공급 비탄력화라는 것은 공급이 무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균형가 형성이 어렵다. 부중. 이거 옳은 지문이었어. 수급이 또 불균형해서 균형가 형성이 어렵다. 공급이 무력하다는 거죠. 무슨 특성? 부중성. 이거 옳게 된 거 이거 틀리게 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항상 옳게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틀리게 나온 지문을 찾아서 이걸 비교하다 보면은 이제 뚜렷하게 각인이 돼요. 11번은 틀린 거죠. 32에 인접성의 부증성. 그렇게. 그리고 장기 나면 뭐라고요? 영속 맞네.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기니까 가치 보존율 우수하게 해요? 아니면 우습게 해요? 우수하게 한다. 영속하니까. 이런 단어들. 그치.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이제 그 소모 전제 재생산 이론 이렇게 적용 안 된대. 없어져 다시 만든다. 이거 적용 안 되게 만드는데 무슨 특성이었어? 영속성이지. 토지 자체는 없어지지 않잖아. 이렇게. 그래놓고 이거는 이제 X였었죠. 부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속성.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나온 문제 한번 볼게요. 33회 때. 작년에 그나마 좀 까다롭게 나온 축입니다. 지금 문제 중에서 1번에 옳은 겁니다.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어. 무슨 특성? 부동성. 그렇죠? 그 시장 국지. 짝짝짝짝짝 나왔잖아. 짝짝짝 나오면 뭐라고요? 부동. 이거 부동 개념이라 그랬죠? 그 1번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럼 다른 거 볼 필요 있어? 없어요? 볼 필요가 없지. 근데 우리는 보게 돼. 그러면서 막 혼란스러워요. 잠정적인 답을 1번을 해놓고 나서 근데 나머지 안 봐야 되는 확실하니까 보는 순간에 또 정답기가 정답으로 나오는 게 2개, 3개 막 늘어나 이렇게. 2번은 토지는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럼 아까 이건 개념이 된 거야, 개념. 특성 문제도 갑자기 개념이 나와가지고 그럼 아까 우리가 부동산 개념,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복합 개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었었죠. 그럼 자본 생산이 나오는 순간에 무슨 개념이야? 경제적이지. 그런데 소비재 성격도 있어 없어? 있지. 아까 경제적 개념 5개 있잖아. 자산, 자본, 상품, 생산 요소, 소비재잖아. 어쨌든 토지는 사야 되는 대상이니까. 근데 이거 다 경제적인 요소인데 요거는 있다 그러고 요거는 없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지. 경제적 개념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3번 개별성 연결시켰네. 여기 개별성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 응? 맞는 말 틀린 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저거는 다 틀린 지문인데 다시 토지 있죠, 토지.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무슨 특성? 부증성. 여러 번 나온 표현인데 토지는 용도적 관점에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무슨 특성? 1번 용도의 다양성, 2번 안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이걸 이해하는 게 물어본 거야. 근데 이건 근본이 다 틀렸죠. 토지를 하더라도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가 있다 해야 돼. 요걸 만약에 살린다 그러면은 그렇죠?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가 있다. 그 앞에 뭘로 바꿔야 돼?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공급을 늘릴 수 없다. 요걸 살리고 싶어. 그럼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용도적 관점이 아니라 뭐라 그래? 물리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 그러면 앞에 무슨 특성 들어야 돼? 부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든지 앞뒷 말이 다 안 맞아. 아주 중요한 지문이었었어요. 이렇게 이거 비슷한 게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X. 그리고 토지 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는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제 이렇게 돼 있죠. 부증성으로 인해서 똑같은 지문이더라고. 부증성 나왔으면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야.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요거는 시간 개념 필요 없어요. 얘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다 적용이 돼. 불가능해요. 왜?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5억 년에 지구 면적이 변했겠어? 안 변했겠어? 안 변한 거야. 45억 년이면 단기야, 장기야? 그걸 단기라고 장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좀 제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네. 물리적 공급 자체는 뭐다? 장단기가 의미가 없이 불가능해요. 근데 용도적인 관점이 있죠. 여기 용도가 나왔잖아. 이게 포인트죠. 용도적으로 공급은 가능하지. 그렇죠? 근데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단기에는 공급이 불가능하잖아. 용도적 관점은 단기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니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좀 까다롭게 냈는데 부정성을 만약에 살린다. 토지 공급은 용도 토지가 아니죠. 토지 공급은 인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부중성을 그대로 살리려면은 용도란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뭐라가 나와야 돼? 물리적 공급은 단기든 장기든 생산이 불가능하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 취지로 요 집을 만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보시다 이거 이제 아주 요것이 이제 진짜 신경 쓰게 된 건데 영속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경제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이걸 나왔었죠. 그 아까 잘 보세요. 물리란 단어 잘 보시고 경제란 단어 잘 보셔야 돼. 그러면은 물리적 측면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감가로 연결됐잖아. 이게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지금 토지하는 거야. 물리적 감가는 토지는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특성에 의해서? 1번 영속성, 2번 일속성, 3번 이속성, 4번 삼속성 뭐예요? 영속성이에요. 지금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의 감가가 아까 무슨 감가였냐? 경제적 감가였었어요. 경제적 감가는 고려해준다, 안 해준다? 고려해준다. 무슨 특성에 의해서? 부동성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앞에 무슨 특성이 전면 배치됐어요? 영속성이 전면 배치됐잖아. 그러면 여기가 감가상각을 하게 한다 돼 있죠. 그러면 영속성에 의해서는 이 뒷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럼 감가상각을 하게 한다고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 뭘 살려야 돼?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는 안 된다, 영속성. 경제감가는 된다, 부동성이었잖아. 근데 감가를 하게 된다는 걸 뒤에 걸 살리잖아요. 뭐만 살려야 돼? 물리가 빠져야 되지.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은 한다. 경제 감가니까. 그러면 이거를 뭘로 바꿔? 영속성이 아니라 뭘로? 부동성으로 살려야겠지. 부동성에 의해서 이건 빠지고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은 한다. 근데 만약 영속성을 살리고 싶어. 그러면은 경제적 측면 이거 빠져야 되겠지. 빠지고 물리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뭐다? 배제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하게 한다가 아니라 배제한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지문치고는 3, 4, 5번 때문에 이게 좀 까다롭게 냈던 겁니다. 정확하게 비교해가지고 문제 낸 거야. 신경 대빵 많이 썼어. 그런데 1번이 워낙 뚜렷한 지문이었었죠. 1번만 확실하다 그러면은 밑에 거 안 읽으신 분들이 승자했었어. 읽는 순간에 막 뒤집어지는 거야. 약간 이 말이 뭐더라? 이씨 이렇게 해가지고 좀 헷갈렸던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의 총론 파트에 대해서 부동산학에 대해서 소개, 그리고 부동산 개념, 토지 용어, 그리고 부동산 특성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게 3문제짜리야. 최소 3문제 맞히셔야 되고요. 그러놓고 이제 요 내용은 앞으로 정규 과정에서는 논하지 않을 겁니다. 이론 과정에서는 1월 달에 수업한 게 전부니까 요거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특히 다른 예상 문제지 풀 필요 없어. 오늘 거는요, 약 10년치 있죠? 20회 이후에 나왔던 10년치 기출문제, 그러니까 12년치 되겠네. 그럼 12년치 기출문제 내용만 보셔도 충분해.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거 못 만들어. 아까처럼 마지막에 나왔던 토지 특성이 조금 더 비교해가지고 용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이 조금 트렌드가 보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다 무난하게 이제 정답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의 공간을 보자 넘어가셔도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승부가 나와야 되죠. 큰 주제 중에 하나인 뭐가 있다? 경제론이라고 있어요. 경제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여기 경제론이 쉽지가 않아요. 해석 위주로, 이해 위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